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감찰무화 혐의 재판에 첫 출석했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밤 자정 석방이 됩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변호사님. 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좀 법원에서는 지금 이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6개월이나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범죄 혐의가 많아서 다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정경심 교수도 지금 굉장히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였는데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사유 자체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한 6개월 동안 재판하면서 전에 보석을 신청했을 때 기각한 이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재판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나오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떠한 재판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향후에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그걸 이유로 들어서 일단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법적인 어떤 관행적인 측면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속기간을 연장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데 만약에 선고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석방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 재판이 향후 6개월을 간다 하더라도 예. 재판이 이게 다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정경심 교수 측 입장에서는 어떤 방어권 보장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아마 석방을 좀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검찰이 법원에는 240쪽에 달하는 구속 연장 사유서를 보니까요.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도 추가 구속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도 추가 발부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예.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말하는 최서원 씨, 네.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부터 시작해서 오촌 조카 조모 씨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주도적으로 얼마나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조범노 씨 같은 이제 범죄 혐의를 거의 다 인정을 했을 뿐 아니라 이제 실형이 거의 명백하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우에는 석방을 안 하는 걸로 보이고, 단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석방하는 것은 사실 이 석방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면 이제 관례 배치는 무조건 연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구속기간 만기 때 석방하는 것 자체는 재판부의 재량이고, 재판부의 재량 속에는 이 재판 진행 과정이랄지 인권의 문제랄지 방어권 문제랄지 그런 걸 다 검토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건을 비교해서 너무 관대하게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고, 단 한 가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처럼 약간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보석 기각할 때 보니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기각을 했는데, 그러면 물론 중간에 어떤 증인 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이에 증거인멸 우리가 없어진 거냐. 그렇기 때문에 법조 일각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제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특혜냐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의혹 제기 이런 네.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하고 그러니까 최서원이죠, 개명해서 네. 그렇게 불려달라고 이제 정식 언론사들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서원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같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입시 비리라면
최서원 씨하고 뭐 비슷한 맥락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사건이고요. 사회적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사건이고 또 그런데다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무고할 것이다. 혹은 아니다. 이건 뭐 국정농단 버금가는 강력한 혐의가 여러 개가 있다. 국민 여론도 찬반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240쪽에 달하는 검찰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됐고 또 한쪽에서는 뭐 6만 7천 건이 넘는 유명 뭐 작가 이름까지 들어간 이 많은 또 국민들의 탄원서가 뭐 법정에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법원이 이 두 가지의 경중을 가늠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봐요. 네. 여론의 찬반에 귀를 기울이면 이거 올바른 재판이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 어제 10시 전에 출석할 때 뭐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주목되긴 했지만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서 다투겠다. 이게 옳은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법정도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이게 뭐 국정농단은 좀 우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놀랐던 사건인데 네. 혐의만 해도 이제 20여 가지가 넘고 그때는 매일 새로운 사건이 뭐 특검에 의해서 추가되던 시점이기 네. 때문에 조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는가. 우리가 조금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재판부를 신뢰하고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요, 또 정 교수가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난 것을 두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좀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아마 최근에 당선된 한 여권의 당선자가 세상이 바뀐 걸 느끼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이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기는 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최근에 구속된 이제 종료 사건의 피고인들을 보면 일단 보석으로 일단 풀려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보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간다든지 다 할 때는 다 법원의 허락을 받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양승태 또 임종원 지금 뭐 대법원 사법농단 관련해서도 이 주거지가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재판장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 증거들이 아직 몇 가지가 확보가 안 된 게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정경심 씨가 본인의 PB한테 줬던 지금 노트북, 본인이 가진 노트북, 여기에 상당한 증거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경심 씨는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과연 그러면 지금 법원이 이런 어떤 관련된 증거와 증언들을 과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도주는 뭐 우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이라는 게 본인의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에 대한 회유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보면 여전히 조국 전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여전히 뭐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는 분도 있고 그걸 빌면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권력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저렇게 한다는 게 다른 사람과 형평이 맞겠느냐?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형평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항상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법원이 다르게 적용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왜 정경심 씨한테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풀려주고 그럼 최성원 씨는 당시에 그럼 왜 다시 또 연장을 해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들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관석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뭐 특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어떤 제한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뒤늦게 들리는 게 정경심 교수가 이제 다음 재판 출석을 할 때 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뭐 재판부가 또 특별하게 얘기를 할 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구속 기간을 이제 연장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염려의 판단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증인을 회유한다랄지 물적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범죄 혐의 중에 증거인멸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면 계속적으로 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기간 연장 사유 중에서 연장을 하지 않는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것은 사실은 그게 막 썩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서 비교하는 건 제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사건 내용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 사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범죄 혐의가 크면서 중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와 직접적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데서 이렇게 좀 까다로운 조건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일반 형사 사건에서 보석을 내줄 때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 사건처럼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도주 증거인멸 염려 없으면 그냥 보석 조건 내주면서 이제 거주지 제한 그런 거 정도를 하지만 이렇게 자택감금 정도에 하면서 가족 유해는 접근 금지, 외출 금지 이런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런 것만 좀 거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걸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 보석하는 경우와 똑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특혜는 거고. 없다? 네. 그래서 특혜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일반적 보석 기준과 똑같이 보석 허가하는 건 이제 똑같이 보석 허가할 때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검찰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범죄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서 재판부에서 보석은 허가해줬지만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고 이번에 보석 허가하면서도요 만약에 그런 행위가 나오면 보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를 이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특별하게 증거인멸 행위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보석이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 교수의 석방 소식이 들린 어제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이었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주십시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앞서 김영삼 변호사께서 보석 허가라고 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구속 기간 연장 만료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석방이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선 조국 전 장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말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언론에 잘 보도를 해달라 변호인의 입장을. 그런 세심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이 조 전 장관이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단 본인의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언론이 거의 받아쓴 것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랄지 압수수색 이런 내용만 받았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반론 그런 것들은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도를 당했다. 그리고 인민재판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언론에 대한 불만을 좀 표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랄지 아니면 검찰의 증거로 삼는 그런 증인들이 나와서 재판을 할 텐데 그런 것들만 보도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유죄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언론에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똑같이.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언론으로 따지면 이제 무기평등처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무게를 두고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구속기간 연장은 약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을 할 거냐 보석을 할 거냐고 보석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는 만기까지 채워서 석방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만기 직전에 보석을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약간 그 경우를 네, 정 교수는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 이제 그렇죠. 석방이 되는 거죠. 혼돈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언론의 입장에서 네. 조국 전 장관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논평을 하자면 언론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실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네. 자, 우리가 검찰의 주장을 어떤 면에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검찰은 일단 사실관계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러면 조민과 그 조민 친구한테 뭐 메일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제 그 근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그럼 내 이야기도 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검찰에서는 이런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이걸 보냈냐 안 보냈냐 그걸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야기 없이 나는 절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실 언론 입장에서 어떤 공정하게 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든지 위조가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본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이 취재와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저는 어제 나와서 한 이야기 보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그냥 검찰이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만 주장을 하면 언론이 그 주장만 어떻게 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재판이 진행돼서 사실관계 규명할 테니까 검찰에서 제시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면 언론은 당연히 공정하게 실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요, 직속 부하였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마주해야 했었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 중단이 아니라 종료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고 예.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일단 네. 검찰은 뭔가 외압에 의해서든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판단에 의해서든 이 유재수 시의 이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이죠. 네, 전 부시장.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 간부였죠. 네. 그런데 이제 비위 행위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감찰해야 되는데 덮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직권 남용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인 거고요. 자, 문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정실이 어떤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감찰을 해봤는데 문제는 있었다. 그래서 인사조치하라고 통보한 선에서 감찰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종료된 것이다. 정상적인 이제 진행이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제 오후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에 의해서 감찰이 중단됐었다고 기억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하 직원이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조국 전 장관의 이 감찰 무마냐 혹은 중단이냐 아니면 종료냐에 대한 입장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감찰 중단이 아니라 종료라고 하면은 조국 전 장관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감찰에 대한 최종 권한은 일단 민정수석한테 있어요. 그러면 종료를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쟁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실무를 담당하는 게 바로 이인걸 특감반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재수 씨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켰고 조사를 하는 와중에 당시 박형철 비서관이 오더니 그거 이제 그만둬라 중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그냥 사표 받는 선에서 끝내기로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 말이 안 된다 지금 이게 혐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감찰을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감찰을 조사를 해서 이걸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게 종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사를 의뢰하면 종료에 끝이 나요. 네. 근데 그런 종료가 아니라 그냥 사표 선에 끝났다는 거예요. 즉 검찰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을 민정수석이 사표로서 끝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중간에 본인들이 수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수사 보고서도 못 쓰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인걸 특감반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직권 남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의 어떤 직권이라는 게 보면 종료할 직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 사건의 중요함과 등등 있는데 당시에 청경덕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재수 구속시키면 안 돼. 그 사람 우리 금융 담당이 할 일이 많아. 살려야 한다는 살려야 해. 뜻이었다고 등등을 해서 이제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 로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조국 수석한테 당시에 기회에 들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사표선에 끝내기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걸 특감반장은 이야기는
이거는 중도에서 덮은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이거를 수사보고서를 써서 이걸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못 냈다. 자, 그런 차원에서는 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조국 전 수석은 해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라고 종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앞으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김 변호사님, 이제 결국에는 직권 남용죄를 두고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앞으로의 재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직권 남용죄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네. 그다음에 법원에서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 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에 있어서도 직권 남용에는 해당하지만 네. 의무 없는, 그러니까 직권 남용죄가 직권 남용하면 그걸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비서실장은 직권을 남용한 거 맞다. 그런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파기환송을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안태근 서지현 검사와 관련된 네.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예.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찰 무마 중단 또는 종료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감찰 중단이냐 종료냐 그것도 중요하죠. 네. 네. 근데 검찰에서 증거에 의해서 감찰 중단을 시켰다. 그러면 이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직권을 남용해서 밑에 있는 감찰반들하고 하여금 더 이상 감찰을 못하도록 한 것이 감찰 반원들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는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것이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랄지 이쪽 백운우랄지 이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감찰 반원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네. 수석이 시키면 민정수석 시키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 의무가 있고 뭐가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민정수석이 하라는 대로 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지금 다투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예. 직권남용이 설사됐다 하더라도 특검 반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의무사항도 아닌 그렇죠. 거고. 그러면 외관성으로 생각할 때 네. 감찰 중단시키기는 정말 나쁜 일이죠.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깊게 들어가다 보면 감찰 반원들은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법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범죄입니다. 아우, 네. 이게 뭐 법정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소식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